설 연휴가 끝나자 확진자가 급증할 거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일 최다치를 기록해서 오늘은 거의 3만 명 가까운 수치가 나왔는데요.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검사 체계가 바뀐 첫날인 어제 선별진료소와 동네 병원 등은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사람들로 무척 혼잡스러웠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확진자 수가 사흘째 2만 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약 5천 명 가까이 는 숫자인데요. 네. 상당히 빠르다고 보십니까? 원래 예상했던 증가 속도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매주 확진자 수가 한 2배 정도 늘어나는 추세를 계속할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요. 네. 그런 정도의 속도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매주 더블링 되는 속도로 네. 예상을 하셨는데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당초 설 연휴 이동량이 약 1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 보니까 예상보다 10%나 적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설 연휴 직후에 확진자가 폭증할 거다 이런 예상도 많았거든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숫자가 이제 설 연휴에 검사를 받지 못해서 늦게 그 확진자의 숫자가 더해진 숫자로 이해가 되고요. 설 연휴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검사를 계속해서 받으셔서 예상보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확진자 수가 좀 많았고 연휴가 지난 다음에 확진자 수의 증가는 기존의 과거에 추석 때 늘어났던 경향을 생각해 보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을 하기로 했더라고요. 네. 뭐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교수님? 당국의 입장에서는 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오미크론의 그 확진자 수 증가가 피크를 지난 여러 유럽 국가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대폭 완화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 때문에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거리 두기를 완화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부 발표를 보면 또 먹는 치료제 처방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0대까지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네. 당초 처방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연령 네. 확대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게 반영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치료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적게 처방이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고령층 확진자 수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이고 실제 또 처방을 하려다 보니 이 약이 다른 그 만성 질환자들이 흔히 먹는 약들과 상호작용이 있어서 고위험군 또는 고령층이지만 처방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실제 처방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공급량을 고려할 때 50대 정도까지 처방 대상을 늘려도 공급이 부족해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먹는 치료제 처방과 치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요인 때문에 실제 처방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부터 진단검사 체계가 바뀌었잖아요. 네. 실제 많은 선별진료소가 혼잡했다고 합니다. 네. 많은 시민들이 이 신속 항원 검사줄과 PCR 줄을 헷갈려서 네. 좀 우왕좌왕하기도 하고요. 네. 왜 이런 혼란이 빚어졌을까요?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이제 PCR 검사만으로는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하고 그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하면 동네 병의원에서 이제 쉽게 할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동네 병의원의 참여가 저조해지면서 국민들이 이제 근처에서 병원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찾기가 어려우니까 선별 검사소로 이제 가시게 되고 그러니까 선별 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는 분과 신속 항원 검사를 받는 분이 한꺼번에 몰려서 굉장히 혼잡하게 되고 네. 이제 새로 시작한 방식이다 보니 뭐 줄이 헷갈리고 오래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국민들이
의원께서 굉장히 뭐랄까 좀 짜증스러우셨을 것 네. 같습니다. 예. 어제 인터뷰 내용을 좀 보니까요. 검사소 오신 분들이 이렇게 바뀐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네. 것 같아요. 홍보가 조금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어요. 이게 뭐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정부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이 제도를 이 방식을 빨리 도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그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하겠다고 한 시간이 한 7주 정도 이미 되지 네.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이제 새로운 검사 방식, 동네 병원에서의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할 준비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가 저조하고 국민들이 잘 네. 이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저는 굳이 의료기관에 가서 동네 병원에 가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는 방식보다 자가 진단을 더 적극 권장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더 있다고 해서 동네 병원의 참여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말씀하시는 자가 진단이라는 건 집에서 하는 자가 진단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속 항원 검사를 의료기관에 가서 이제 의료인이 검사를 해주는 건데요. 예. 네. 이게 집에서도 원래 충분히 할 수 있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예. 그 두 개 차이가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검사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단지 차이는 전문가용은 그 검체를 채취하는 면봉이 깁니다. 왜냐하면 아, 의료인이 집어넣어서 검체를 채취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자가진단 방식은 그 채취 면봉의 길이가 짧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코 속 깊숙이 넣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조금만 넣어서 검체를 채취하도록 배려한 거죠. 그래서 검체 채취 방법 말고는 기본적으로 동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방식이나 자가진단을 하는 방식이나 같은 방식입니다. 네. 실제 동네 병의원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렇게 네.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이 정부가 343곳이 이 진료가 가능하다, 검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207곳에 불과했거든요. 네. 왜 그러면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 겁니까? 정부가 요구하는 동선의 분리나 검사 공간을 확보하거나 하는 그런 기준을 이제 원래 동네 병원, 동네 의원이라고 하는 곳이 공간이 작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기존에 이제 다른 환자를 진료하는 동네 병원이 이제 코로나 환자 진료를 하게 되면 다른 환자들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그 정부가 이야기하는 신속 항원 검사를 하는 동네 의원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사실 그런 우려는 저희가 몇 주 전부터 교수님이랑 네. 계속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책이 현재로서는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자가검사 키트 방식으로 전환해서 그냥 내가 의심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검사를 해보고 양성이면 가서 그 결과를 들고 선별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빠르게 늘어나는 오미크론 확진자 수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혼자 하는 그런 신속 항원 검사가 네. 그 정확도에 대해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이 방역 당국이 지난 1월 26일부터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신속 검사 양성 중 76%만이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하고요. 네. 이렇게 위양성, 반대로 위음성도 문제지 않습니까? 예, 둘 다 문제인데요. 이제 양성이 한 20% 정도 있는 거는 그 신속 항원 검사의 특성을 고려하면 꽤 정확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이제 위음성이 이제 문제로 계속 제기됐던 부분인데 연구 결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개 한 절반 정도만 실제 감염된 사람에서 양성으로 신속 항원 검사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 몸에 바이러스의 양이 많으면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것은 무엇과 비례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는 전파력하고 비례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바이러스가 작아서 다른 사람에게 내 몸에 바이러스가 있긴 하지만 전파시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우리가 확진자를 찾아내는 데는 PCR이 더 정확할 수 있지만 전파 능력이 있는 사람만 찾아낸다고 하면 신속 항원 검사가 더 유용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PCR 검사는 전파 능력이 없는 사람들 또는 이미 죽은 바이러스만 몸에 가지고 있는 확진자들도 양성으로 판정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확진자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데는 PCR이 더 유용하지만 전파 능력이 있는 사람만 찾아내는 데는 PCR보다 신속 항원 검사가 더 적합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실제 확진자여도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는 정도라면 네. 타인에게 전파할 만큼의 전파력은 좀 낮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몸에서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방역 당국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런 권고를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있으면 내가 바이러스의 양이 작아서 음성으로 나온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다시 반복 검사를 하루 이틀 뒤에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혹시나 내 몸에 바이러스가 있는데 음성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우려를 고려해서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유지하고 접촉을 줄이는 게 바람직한 방식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나온 지표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자 오늘 24명, 네. 최근 계속 20명대, 30명대 정도 유지하고 있고 위중증도 어제보다 17명 줄었습니다. 네. 257명 나온 상황인데 이런 누적 치명률 등등이 좀 내려지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확진자 확진자가 수-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할까요? 일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오미크론의 중증도가 델타에 비해서 정부 당국 발표로는 한 5분의 1, 실제 나오는 숫자는 한 10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이 5분의 1이라고 발표한 것은 델타의 감염자와 같은 연령 구조로 표준화를 해서 비교했을 경우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오미크론은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에서의 감염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예. 실제 관찰되는 실제 중증도는 델타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결과가 반영돼서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사망자도 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처럼 확진자가 매일 2만 명 이상으로 폭증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 같다. 네. 그런데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매일 2만 명씩 추가가 되면서 재택 치료 환자도 거의 네. 10만 명이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부 확진자는 재택 치료 안내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속절없이 네. 대기하고 있다 이런 확진자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해 나가야 됩니까? 오미크론은 우리가 50대 이하의 그 연령층에서는 그냥 독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실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을 볼 때 오미크론이 위험한 것은 60세 이상 그리고 60세 이상 중에서 특히 이제 백신 접종을 충분히 하지 않으신 분들이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과거에 독감에 걸렸을 때 정부에서 물건 갖다 주고 재택 치료하고 증상 물어보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가진 역량으로는 모니터링의 횟수를 줄이고 의료기관을 추가로 확보한다고 해도 모든 오미크론 확진자를 지금처럼 재택으로 치료하거나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고 위중증 환자 고위험군이 아닌 확진자들은 과거의 독감처럼 본인이 집에서 쉬면서 약 먹고 있다가 증상이 악화되면 그 의료기관에 전화해서 의사로부터 상담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아마 하루 이틀만 지나면 모니터링 횟수를 줄인다고 해서 정부가 추가적으로 확보한 재택치료 역량도 바닥이 날 게 명확하나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당국이 이제 환자 스스로 관리하는 재택 요양이라는 개념을 네. 이야기했어요. 뭐 당장 적용하지는 않겠지만 네. 교수님께서는 이런 재택 요양도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예,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대 이하는 오미크론은 독감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셔야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약간 과도한 방식 또는 델타의 위험성에 준하는 방식으로부터 오미크론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항상 응급 상황을 가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네.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좀 어떤 식으로 빠른 대처가 돼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그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내가 재택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전화를 해서 나의 상태를 상담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내가 약을 먹고 집에서 좀 기다릴 것인지 예. 아니면 응급실에 가봐야 되는지에 대한 아마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좀 응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뭐 기존처럼 그 코로나 전담병원 같은 곳의 응급실을 방문하시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2주 연장이 되고 네. 건강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게 되고 또 바뀌는 거라고 한다면 역학조사 절차도 조금 간소화된다고요? 네네.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과거처럼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는 역학조사 또는 추적자의 동선을 파악해서 접촉자를 파악하는 방식이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하던 그런 심층 역학조사 같은 것들을 이제 다 생략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진단이 되면 보건소에서 그 확진된 분에게 기본적인 역학조사의 내용을 예. 과거에 보건소에서 조사하던 것을 네네. 직접 기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보건소가 보다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와 같은 핵심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럼 뭐 이건 뭐 물론 좋은 사례는 아니겠지만 네. 혹여나 거짓으로 허위로 기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역학조사가 좀 꼬이진 않을까요? 지금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밀접 접촉자를 격리하는 방식으로 감염을 통제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미크론이 워낙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네. 광범위하게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역학조사의 목적이 뭐 기본적인 우리가 감염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거나 또는 고위험군에 한정해서 예전처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제 전환해야 될 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정부가 이 3차 접종의 중요성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3차 접종률은 53% 정도인데 예. 이 수치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치입니까? 전반적으로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3차 접종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젊은 청장년층에게는 오미크론이 독감과 같은 정도의 중증도의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의 3차 접종률을 높이는 것 또는 아직까지 접종을 하고 계시지 않은 고령층이 접종을 받도록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3차 접종률의 평균을 따질 게 아니라 네. 고위험군에서의 접종률이 얼마인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네. 그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 3차 접종 후에 부작용이 나는 사례를 네. 꽤 접할 수가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1, 2차 때는 안 아팠지만 3차 접종 후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나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실제는 어떻습니까? 3차 접종이 1, 2차 접종에 비해서 뭐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의 발생률이 더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데 1, 2차 때 이상 반응이 있었던 분도 3차 때 이상 반응이 없을 수 있고 거꾸로 1, 2차 때 별 이상 반응이 없었던 분이 또 3차 때는 이상 반응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거나 예측 가능한 게 아니라는 점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3개월 이후부터는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가급적 6개월까지 좀 채워서 뭐 5개월 때 거의 6개월 다 돼서 접종을 받으시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젊은 층은 저는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고요. 네, 그런데 고령층은 60세 이상이거나 또는 좀 중증의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은 3개월이 지나면 3차 접종을 받으시는 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인 임신부의 경우에 10명 중 9명이 미접종자입니다. 네. 그만큼 접종을 꺼리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면 이 노바백스가 실제 접종에 사용이 되면 네. 아무래도 노바백스가 안전성 측면에서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임신부들의 백신 접종에도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바백스가 이제 합성 항원 방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백신을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이 백신을 만든 방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mRNA 백신처럼 예측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좀 낮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식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을 우려해서 접종을 미뤄오신 임산부들 같은 경우 노바백스가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바백스 백신이 또 새로 나오게 되고 건강한 청장년에겐 어쨌든 오미크론이 독감과 같다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그런데 지금 또 변수가 되는 게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말도 네. 나와요. 변이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이 스텔스 오미크론 어떤 그 오미크론인가요?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인데 이게 오미크론 우리가 처음에 찾아낼 때는 그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에 원래 델타에서 가지고 있던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 중에 어느 부위가 변이가 일어나서 검사를 해보면 그 부위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게 우리가 오미크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스텔스 오미크론은 델타와 마찬가지로 그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가 모두 다 양성 반응을 보이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중증도는 오미크론에 비해서 더 높다는 보고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네. 근데 전파력이 한 30%에서 50%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 유행하는 초기에 스텔스 오미크론이 유입된 국가에서는 전파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그 유행 기간이 좀 길어지는 그런 양상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오미크론 유행의 이제 초입이긴 하지만 스텔스 오미크론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예. 스텔스 오미크론 때문에 유행의 파고가 높아지거나 네네. 유행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